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서 자산운용 타이거 ETF 이용재 팀장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에서 자산운용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글로벌 투자 라이브에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준 거에 걸맞게 저희가 최근에 가장 핫한 투자 테마죠.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저희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3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에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투자 테마 찾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찾았죠. 2차 전지 테마를.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타이거 ETF가 2차 전지 테마에 투자하는 ETF가 3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산업을 알면 또 투자하기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2차 전지 테마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래서 이 테마가 향후에 메가 트렌드로 확장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실한 투자 테마를 찾아야겠죠. 이미 저희는 찾았죠. 2차 전지 테마. 그럼 왜 2차 전지 테마가 이렇게 핫한가를 보면 이미 저희는 2차 전지 테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도 2차 전지로 충전을 하고요. 뭐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2차 전지에 들어가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에도 전부 다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요즘에 무선 충전 가전제품들 많죠. 뭐 청소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바람이 불거나 뭐 태양광이 내리쬐거나 이게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열과 풍력인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와서 전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불거나 밤 시간대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퍼지면 퍼질수록 이 ESS의 공급도 많아져야 되고요.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동력 자체도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S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전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의 원천은 당연히 2차 전지죠. 뭐 리튬이온 배터리죠, 현재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국가나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전력을 보냈다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말고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가 전력을 얼마나 쓰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전력회사와 국가와 사용자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전력 효율화를 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다 2차 전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2차 전지로 구성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은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2차 전지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투자 테마는 솔직히 지금 현재는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는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를 총 3개를 라인업을 시켰습니다. 왜 3개를 라인업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설정된 ETF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상장이 됐고요. 작년 한 해에만 3천억이 넘는 AUM 순자산 증가폭을 보였어요. 엄청났죠. 그리고 현재 이번에 2021년도에도 1월을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3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열풍이 되게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ETF의 특징은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그다음에 소재, 장비 업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최대 편입 비중은 10%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한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ETF입니다. 민간 뉴딜 ETF 민간 뉴딜 펀드의 일환으로 저희 미래자산운용 타이거 ETF가 출시한 ETF고요. BBI 중에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는 배터리 셀 3사, 흔히 아시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각각 25%씩 투자를 하고요. 그럼 총 75잖아요. 그럼 나머지 25%는 핵심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 중에 핵심 소재 업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 만드는 회사의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 나머지 25%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상장됐는데 상장된 지 한 3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순자산 총액이 6,4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테마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이슈는 테마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데 이웃나라인 중국 역시 전기차로 둘째가 하려면 좀 서러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를 자기들이 다 타고 다녀도 엄청난 시장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시 놓치면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리고 중국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종목 단위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타이거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 ETF는 뭐 전기차 완성차 업체, 뭐 전기차 뭐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전부 다 중국 차이나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F의 성장성은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상장됐는데 벌써 순자산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이죠. 그만큼 전기차 ETF가 굉장히 핫하고요. 저희 이 세 가지 라인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ETF에 대해서 상품 개요를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맨 처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테마 ETF의 상품 개요를 같이 볼게요. 이 ETF는 2차 전지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일 종목 최대 편입비는 10%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셀 핵심 소재, 그다음에 기타 소재 업체도 있고요. 장비 업체 전체 다.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비중도 30% 이상 됩니다. 이런 게 좀 특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KRX 2차 전지 K뉴딜 ETF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배터리 국내를 대표하는 K배터리죠. K배터리 대표 업체 세 개 업체 여기에 집중 투자합니다. 25%씩 75%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업체 중에서도 핵심 소재 업체에 나머지 25%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형주 비중도 80%로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ETF는 또 바로 차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이 ETF는 중국에 본사를 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국 회사 중에서 중국 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홍콩 시장 아니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만 상장하는 건 아니죠. 뭐 나스닥에도 500개가 넘는 해외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500개가 넘는 해외 기업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전반에 투자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및 부품 업체의 31%, 그 다음에 소재 업체의 26%, 장비 업체의 16%,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완성차 업체의 12%, 그 다음에 그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가 아닌 다른 부품을 공급하는 전기차 부품 회사에도 15%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체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 ETF로 굉장히 편하게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ETF 타이거가 런칭한 세 가지 ETF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2차 전지 투자하기에 앞서서 좀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2차 전지 작동 원리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 산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들이 좀 더 이 ETF를 활용하기에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먼저 2차 전지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현재 많이 쓰는 2차 전지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개발된 지
발명된 지 한 30년 정도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발명을 시작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 명의 과학자가 이제 뒤이어서 70년대 과학자, 80년대 과학자, 90년대 과학자가 세 명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를 했고 이제 이게 상용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 이 세 명, 요 사람들이 에너지 충전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2019년, 재작년이죠.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에 빛나는 리튬이온 배터리인 거죠. 노벨상에 빛나는 발명품인 거죠. 그래서 되게 발명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건전지,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양극과 음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해액이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위에 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리튬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리튬 이온이 되는 거고요. 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전자가 떨어져 나온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 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전자나 이온도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근데 음극이 전압이 높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자나 리튬 이온들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방전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배터리에 쓰죠. 그리고 다 쓴 배터리는 버리면 안 되죠. 충전이 되잖아요. 2차 전지는. 그러면 다시 양극에 모여있는 리튬 이온과 전자를 음극으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쓰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충전기를 쓰는 거죠. 충전기. 그래서 충전기를 통해서 양극에 있는 전자나 리튬 이온 다 음극으로 밀어 올리면 다시 풀 충전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움직일 때 스스로 못 움직여가지고 전해액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이 필요한 거고요.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리막이 없다면, 그러니까 분리막 안에는 이제 홈들이 있어요. 미세한 홈. 여기를 통해서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가 부딪히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원가 구성을 좀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들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결정되고, 실제로 이 배터리를 갖고 전기차든 다양한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 중에서 제조 원가가 한 85%로 제일 높아요. 그 원가 중에서도 이 4대 핵심 소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 이 4대 핵심 소재의 가격 원가가 또 4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4대 핵심 소재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전체 배터리 가격도 변하고,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만드는 전기차나 다양한 가전제품의 가격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의 매출액이 또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극재는 제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의 전압을 결정해요. 용량이랑. 그래서 리튬에다가 다양한 금속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뭐 NCM, 뭐 NCA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세 가지 메탈을 섞어서 이제 양극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삼원계라고 합니다. 삼원계 배터리. 근데 최근에는 NCMA라는 양극재를 활용하는 배터리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NCMA는 코발트, 그러니까 C가 코발트인데 코발트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좀 줄이고 알루미늄을 조금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NCMA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섞게 되면 니켈의 불안정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폭발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뉴스 보다가 보시면은 좀 궁금하셨을 법한 게 NCM, 71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혹은 NCM 712 중에서 NCM 빼고 그냥 712 배터리, 811 배터리, 이렇게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NCM,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블렌딩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712는 니켈 7, 코발트 1, 망간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하이니켈 기술인데, 그러니까 NCM 81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켈 비중이 8이 된 거예요. 80% 이상. 이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증가합니다.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대항마로 나올 예정인 루시드 에어 같은 데는 한 번 충전하면 800km 이상을 간다고 하죠. 이게 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배터리고요. 근데 양극재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섞는 거, 뭘 섞을 것이냐, 그다음에 블렌딩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죠. 그래서 약간의 레시피 산업이에요. 그래서 뭘 섞을까, 어떻게 섞을까에 대한 장기간 축적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실험을 많이 해야겠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못 만들면 폭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중소형 배터리 업체들이 쉽게 이 주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쉽게 못 들어오는 게 이 배터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K배터리라고 하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들이 계속적으로 더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이터도 많고 돈도 많이 있고 실험도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약간 좀 뒤로 말이 이상한 대로 약간 좀 흘렀는데 이제 음극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주요 소재는 흑연이에요. 흑연. 그러니까 음극 안에 흑연이 층층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게 음극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전할 때 리튬 이온들이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과 전자들이 이 흑연 사이에 들어와요. 쭉쭉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이제 충전이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흑연 구조가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에 들어올 때 흑연이 부풀거든요. 이렇게 한 20% 정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다가 이제 배터리를 쓰게 되면 다시 줄어드는데 이 팽창과 수축 과정에서 흑연 구조가 뒤틀리고 이게 음극이 제가 아까 배터리 수명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흑연이 뒤틀리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 핸드폰 쓰다가 오래되면은 한 2년 쓰시면 나 충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닳지? 라고 하는 게 이게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서 오래되면서 흑연 구조가 뒤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흑연 구조가 뒤틀렸네, 배터리 갈아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음극을 또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흑연 대신에 실리콘을 좀 넣는, 실리콘을 대체하는 기술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일부 상용화는 됐고요. 근데 실리콘을 쓰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실리콘이 더 많이 팽창해요. 아까 흑연은 10에서 20% 팽창한다고 그랬죠. 실리콘은 4배, 5배 팽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어요. 뉴스에서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음극 실리콘을 팽창하는 거 좀 줄여주기 위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포르쉐 같은 데들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포르쉐는 차값도 비싸니까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생산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와 주요 소재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2차전지 산업이 어떻게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개로 나눌 수 있죠. 수요, 그다음에 공급. 공급 측면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이고요. 또 수요 측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배터리 사가는 쪽이죠. 그래서 공급 측면을 먼저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 셀, 그다음 두 번째가 소재, 그다음에 마지막에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 셀은 셀이라는 게 뭐냐면 양극판과 음극판으로 구성돼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셀이 모이면 팩이 되고, 그게 더 커지면 모듈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그래서 배터리 셀이라고, 셀 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터리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뭐 파나소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ATL 같은 회사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이 배터리를 완제품 만들려면 소재를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소재 업체입니다. 소재 업체. 예. 그래서 이 소재 업체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소재, 4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기타 소재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다 소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캡티브 영향력도 많이 있어요. CATL 같은 배터리 셀 회사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 회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재 업체들은.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셀 회사들과 소재 업체들이 소재를 만들거나 배터리 셀을 만들려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비 회사들은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배터리 셀 회사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려면 생산 설비를 늘릴 거고, 그럼 그때 장비 업체한테 생산 설비 증가 발주를 넣는 거죠. 그러면 또 장비 업체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면서 2차 전지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왜 될 건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 타이거 ETF로 3종으로 투자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밸류 체인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도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테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타이거 ETF 같은 경우 저희는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테마형 ETF를 시장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공급하냐? 그 이유는 바로 테마에 투자를 해야 장기 성과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면서 인덱스 펀드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회복 국면에서. 근데 인덱스 펀드는 성과가 좋았거든요. 회복하는 국면에서. 그래서 인덱스 투자가 한때 각광을 받다가 2013년, 14년 되니까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기업들이 나스닥이나 뭐 인덱스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혁신 기업에 투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2014년도부터. 그래서 근데 왜 인덱스 투자가 안 좋냐면은 이제는 혁신하는 기업들은 저 위로 가고요. 혁신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사양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저 밑으로 갑니다. 근데 인덱스의 단점이 뭐냐면 저 위로 가는 기업과 저 밑으로 가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인덱스는. 다 포함하는 게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에 투자할 경우에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다 투자하는 꼴이 돼버리면서 아무리 혁신 기업들이 성과를 내도 그 인덱스 안에 있는 안 좋은 기업들이 그 성과를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 투자가 각광을 받고 혁신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한 2014년도부터 테마 투자, 테마 ETF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는 테마형 ETF 시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도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 이전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일변도의 ETF 시장이었어요, 국내는. 근데 저희 타이거 ETF가 계속적으로 테마형 ETF를 꾸준히 시장에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투자자분들이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런 게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테마형 ETF는 무엇보다 장기 투자할 경우에 더욱더 성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혁신이 이제 꽃을 피우면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지나요?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국면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그래서 연금 투자에 굉장히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테마 ETF를 공급하면 연금에서도 좀 많이 담으시면 좀 좋은 연금 투자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월 27일 기준으로 개인 순매수 ETF,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많이 투자했는지를 뽑아보면 탑 10을 한번 보면은 1등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였어요. 1월 27일자죠. 27일자로. 이날 하루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230억 원어치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는 여전히 레버리지 인버스.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거죠. 그냥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긴 하니까. 4위는 또 2차전지 K뉴딜. 저희 타이거 90억 투자하셨고요. 10위는 차이나 바이오테크. 이제는 차이나 바이오테크까지 이 테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럼 이 2차전지, 지금 현재 이 핫한 2차전지가 언제까지 핫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테마 투자를 하게 되면 테마로 남아있을 때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포착하는 운용사들이 이런 테마형 ETF를 내놓고요. 좀 빠른 투자자분들이 남들이 주목하기 전에 테마형 ETF를 먼저 매수를 하시죠. 그다음에 이 테마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태어나고 인프라가 그 뒤에 따라 붙으면서 이 테마가 꽃을 피우게 되면 이제 기술과 인프라, 제도, 법률, 규제 이런 게 다 갖춰지면 완전 메가 트렌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된 구간에서는 딱히 크게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실 요인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메가 트렌드까지 되기 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테마를 고를 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테마가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2차전지 테마에 대해서. 과연 2차전지 테마가 지금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저는 꼽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도시 전체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원동력이 되는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 좋고 좋은 테마인 건 좋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고 있냐? 계속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라는 개념이 환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 비재무적인 성과를 투자에 연결시키는 그런 투자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지구온난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금융권들이 나서서 이 ESG 잣대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게 금융권의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ESG 기준이 낮은 회사들은 뭐 IPO도 안 하겠다, 뭐 투자한 거 처리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ESG ETF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모든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이다. 이런 것들이 또 금융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금융회사들이 권하고 있다. 이런 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이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환경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화석연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써야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재생에너지 쓰려면 ESS 필요하다. 이런 저장장치 필요하다. 그럼 그건 뭘로 구동하냐?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이런 큰 패러다임 변화도 2차 전지 시장의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요인으로 2차 전지 테마가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예상 판매 대수가 500만 대입니다. 2020년도에는 300만 대가 팔렸어요. 예. 근데 2020년도 2019년 대비 38%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성장했냐면 미국 시장은 좀 주춤했지만 중국과 유럽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상반기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슬로우 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유럽이 적극적인 이런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판매 대수가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래서 300만 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더 커지는 게 중요하죠. 2021년도에는 500만 대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2020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500만 대 정도는 무난하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월별로 전기차가 한 40만 대 정도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월 40만 대에 12개월 하니까 480만 대죠. 근데 여기에 아까 잠자고 있던 미국 시장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뭐 바이든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만 커져도 500만 대는 그냥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서 내연기관 차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2035년을 기점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많고요. 이거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뭐 애플의 뭐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IT 플랫폼들이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요. 확대된 만큼 배터리도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테마에 더욱더 좋은 호재가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국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2차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이란 걸 로드맵 2.0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은 2035년도에 순수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시키겠다.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뉴 에너지 비이클, 새로운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쓰는 자동차를 2035년까지 50% 달성하겠다. 전체 자동차 중에서 중국에서 팔린.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상용차를 100만 대, 수소차는 2035년까지 100만 대를 달성할 거고요. 상용차는 100% 수소차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상용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이제 버스나 트럭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고요. 2025년도, 5년 뒤에는 500만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이나 전기차 ETF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종료하려고 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2020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매년 삭감을 하긴 하지만 적절한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잘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일단은 지금 현재 주요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국가들은 보조금을 낮추기도 했었어요. 프랑스 같은 데들은. 근데 프랑스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낮춘 거고요. 일단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거고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이 제일 또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020년도에 유럽 대륙에서 판매된 전기차 100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180만 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강국들이 많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좋은 자동차 회사들 갖고 있는데 이 완성차 업체들이 2021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양산을 할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보면은 자동차 뼈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뼈대가 내연기관용 뼈대랑 전기차용 뼈대는 다릅니다. 전기차용 뼈대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 트렁크도 있고요. 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용 플랫폼은. 근데 지금까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계속 달성이 되는 거죠. 많이 생산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현상. 테슬라만이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양한 업체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도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전용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뭐 BMW, 벤츠 뭐 이런 데들이 다 전기차를, 뭐 아우디 전기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폭스바겐부터 해서. 네. 그래서 더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약간 잠자고 있는 시장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시절에 정해놨던 미 연방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이었죠. 근데 바이든이 이거를 다 원상복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비 규제가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많이 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든 미국 시장, 트럼프 시대에 잠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기지개를 켜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금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식은 연방 연비 규제보다 30%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캘리포니아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 동참을 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연비 규정은 클린 에어 액트라는 환경법에 근거하는데, 이 클린 에어 액트가 미국 내에서 환경법으로서는 최고법입니다. 최고. 환경 관련된 법 중에 제일 상단에 있고 거의 헌법 같은 존재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나 뭐 이런 단체들이 이 클린 에어 액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부동의 불문율이다, 이거는. 향후 더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갖춰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바이든이 최근에 얘기했듯이 미국 제품을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손목에 스위스 롤렉스씨가 있어가지고 좀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이제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쓰게 만드는 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 역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뭐 GM이나 포드 자동차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GM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공장도 미국에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라고 하면 미국에서 조립이 되는 건데, 배터리도 미국 생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가 배터리 셀 업체들이 향후 경쟁력이 될 거예요. 다행히 LG화학은 현재 미시건에 공장이 있고요, 오하이오에 공장이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랑 하냐? GM이랑 합니다. GM이랑 5대5로 출자를 해서 합작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든 배터리는 어디로 갈까요? GM으로 가겠죠. 그럼 메이드 인 USA 전기차, GM 전기차에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이게 미국에서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보조금을 주니까. 예. 만약에 바이든이 메이드 인 USA만 차별을 한다고 하면. 예. SK 이노베이션도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드로 납품되는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파나소닉도 이제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미국 기가팩토리에 공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 또 다크호스로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해서 국가별로 살펴봤는데, 이제 한번 회사별로, 플레이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추이 쭉 올라가고 있고요. 분기별 판매 추이도, 연간 판매 추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50만 대를 판매를 해가지고 시장 가이던스는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아가서 2021년도에는 신공장 건설, 새로운 공장 계속 건설 예정이고요. 신시장 진입,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미국의 기가팩토리, 프리먼트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연 6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 상해에서 25만 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해 공장을 증설해서 25만 대에서 55만 대까지 확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델 Y랑 모델 3를 생산할 거고 이것들을 중국 시장에 계속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회사들과 경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텍사스에 신규 공장을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이버 트럭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도 공장을 짓고 있고 올해 2021년 내에 여기서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진출할 예정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걸 수출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 증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출 이 두 가지가 또 맞물려서 테슬라의 기술적인 뭐 우월성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또 연간으로 또 내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테슬라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사용하는 배터리 자체가 기술적으로 좋은 배터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그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대신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차용하면서. 그러면 근데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를 개선하는 거예요. NCMA 기억나세요? 혹시 NCMA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NCMA 양극재를 차용한 2차 전지를 사용해서 이제 가격도 낮추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히트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히트펌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주행거리를 늘리는 또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신기술을 장착해서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최고의 코스트 퍼 마일.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을 주행거리로 나누면 이제 코스트 퍼 마일이 나오는데 요거가 이 지표에서 최고입니다. 모델 3 2021년 리프레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거를 달성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히트펌프였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차가 이제 그 내연기관차랑 다른 점이 뭐냐면 내연기관차는 엔진 있잖아요. 그럼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이 냉각수로 전달돼서 냉각수가 돌면서 이 엔진열을 보존시킵니다. 그래서 운행을 안 할 때도 히터를 틀면 따뜻하게 히터가 나와요. 난방이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틀려면 주행을 안 한 상태에서 히터를 틀려면 배터리를 써야 돼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동력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밖에 기온이 영하의 기온이고 그 상황에서 히터를 켜려면 최고 배터리 성능의 40%까지 당겨서 써야 돼요. 히터를 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주행거리가 40%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가 겨울철에 성능이 저하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히트펌프를 아예 기본으로 장착을 시켰어요. 이 히트펌프가 다른 회사 브랜드는 옵션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 나오는 모델 3부터 이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히트펌프가 뭐냐면 에어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냉매를 압축하거나 뭐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압축시킬 때 열이 발생하고 증발시킬 때 차가운 공기가 또 나오죠. 이게 에어컨인데 그래서 실내 에어컨에서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걸 반대로 낀 거예요, 차에다가. 그래서 차 안에는 실외기가 들어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밖으로는 이제 그 차 실내 밖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차가운 공기는 배터리 주변에 돌면서 뜨거워진 배터리를 식히는 또 부가적인 기능도 하고요. 그래서 에어컨에 반대로 낀 게 히트펌프고 그게 이제 모델 3 리프레시부터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행거리 감소하는 것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또 이런 기술을 잘 적절히 활용해서 원통형 배터리라는 제일 안 좋은 배터리를 쓰면서도 제일 멀리 가는 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터리 동력 체크 이런 시스템도 이것도
오래된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BMS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모여서 테슬라가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테슬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유료화 시켰어요. 원래 공짜였는데 이제 월 9.99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내면은 음악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인터넷 활용부터 해서 실시간 위성으로 지도도 보고 다양한 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료화했고요. 이걸 왜 그랬냐면 테슬라는 처음에 모빌리티로 시작을 해서 이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출퇴근할 때 뭐 30분, 뭐 1시간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죠, 차로. 왕복하면 1시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자체가 또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테슬라 인포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거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구독 경제도 되고요. 다양한 광고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이게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구독 경제, 뭐 플랫폼 마케팅 경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이것만 갖고도 또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거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테슬라는 차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차를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우리 차 타면 니네가 제공하는 서비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많이 내고 우리 테슬라 안에다가 니네 서비스 탑재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차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슬라를 봤으니까 이제 넌 테슬라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진영과 테슬라 이외의 다른 완성차 진영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도 명색의 전통 그 자동차 강자들이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얘네들도 이제 당연히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같이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2018년부터 19, 20년도는 부터 3년 동안은 테슬라가 계속 부동의 1위였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2018년도에 9위에 있던 현대기아차가 매년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현대차가 절대 전기차에서 약한 브랜드가 아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 2위입니다. 현재. 그리고 현대차는 완성차 중에 가장 빠른 수준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eGMP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데 뉴스에 현대차 치면 eGMP가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코나 일렉트릭 그 모델이 유럽에서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왜 히트를 쳤냐면 일단 항속거리가 400km가 넘어요. 그다음에 가격도 4만 달러 정도 되고 가성비가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저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제일 적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들을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노르웨이 가서 저온 환경에서 주행 성능을 했는데 그 경쟁 모델들 중에서 제일 적은 성능 감소폭을 보였죠. 그래서 더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러니까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고 상용차는 수소연료 전지차로 간다라는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애플이랑 뭐 자율주행 전기차 뭐 그런 비즈니스도 같이 할 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털이라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ETF를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넌 테슬라에서 대표적으로 부동의 전통 강자 1등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열이 받은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에서 완전히 밀려났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밀려난 회사가 돈은 많은데 다시 그 전장에 뛰어들려면 획기적인 제품을 갖고 들어와야겠죠. 이게 뭐냐?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체가 뭐냐? 뭘 고체로 만들었냐? 아까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 그 구조 설명드렸을 때 전해액이 있다고 했죠. 전해액. 그러니까 리튬이온이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이 전해액에 섞여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해액을 고체로 굳힌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새니까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죠.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전액이 없으니까 분리막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리막도 사라지는 거. 다양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발 위험도 줄어들고, 폭발 위험이 줄어드니까 냉각도 적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BMS,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기능도 대폭 축소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전력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현재 같은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이랑 JV를 설립해갖고, 2022년부터 전고체 전기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를 쓰게 되면 1회 충전하면 한 500km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500km가 길어 보였는데, 실제 테슬라가 사용하는 그 제일 성능 안 좋은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도 400km 이상 가거든요. 테슬라 기술력 때문에. 그래서 500km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이 전고체 전지가. 당연히 새로 나왔으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현재 500달러 킬로와트 퍼 아워예요. 이제 1kW per hour에 500달러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현재 137불.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는 100달러 미칩니다. 이게 전고체 전지가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2030년도에 전고체 전지가 1kW당 100불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토요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30년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달러 훨씬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경쟁력 갭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점점. 추월해서 더 좋은 걸 어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많이 남는다. 기술력은 좋은데 리튬이온 배터리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큰 임팩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서 또 봐야 될 게 IT 플랫폼들의 진출입니다. 특히 애플이 이제 출사표를 냈죠.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앱스토어라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앱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앱스토어를 활용해서 앱을 활용해서 더 커져버린 회사들이 많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플랫폼 경제, 구독 경제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고민했을 때, 이제 아이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테슬라가 추구하는 거랑 같은 걸 추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앱을 통해서 하게 만들 거고, 심지어는 모빌리티, 이동까지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애플이 추구하는 그 자율주행 전기차는 그냥 아이폰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구독 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에 뛰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운전자들의 눈과 손과 귀가 자유로워질 거잖아요. 그냥 그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컨텐츠나 서비스의 매출은 굉장히 커질 거다. 애플이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IT 플랫폼 업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 당연히 이 K배터리, 그다음에 K배터리 밑에 있는 국내 소재 업체들과 장비 업체들한테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그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첫 번째를 살펴봤어요. 전기차 시장 확대. 어떻게 확대될 것이냐, 왜 확대될 것이냐를 저랑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전기차 시장 확대되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될 거야? 얘네가 경쟁력이 있어? 글로벌리? 이걸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 이제 K배터리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좋다. 아주 우수하다. 국가대표이자 글로벌 대표다. 그래서 뭐 올림픽 보면은 뭐 국가대표, 양궁 같은 경우 보면 국가대표가 그냥 한국 대표가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전지 내에서도 K배터리 업체들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히. 그래서 뭐 LG화학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LG화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내 배터리 점유율 확대. 지금 현재 LG화학은 중국 내 판매되는 모델 3랑 모델 Y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상해 공장을 증설하면서 더 많은 양을 중국에다가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전기차를 제공을 할 거고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슬라 전체 매출은 커질 거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LG 화학의 배터리가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CATL, 중국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죠. 글로벌 탑 플레이어인데 얘네들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CATL의 기업 가치와 근접하게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전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기업 가치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진국 중심의 성장에 강한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가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LG화학의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들어 있는 미국 시장이 깨어날 경우에 LG화학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GM이랑 긴밀하게 지금 공장을 오하이오에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 전부 다 대부분이 GM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향후 길게 봤을 때 LG화학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점진적으로 CATL과 근접하게 될 것이고, 그거의 근거로 매출액을 비교했죠.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LG화학이 2차 전지 사업 매출액은 CAT보다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EBITDA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요 근거를 토대로 CATL 근접하게 기업 가치가 간다고 치면 현재 주가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를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I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는 아까 어디서 쓴다고 했죠? 테슬라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 SDI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ESS에 들어간 원통형 전지도 많이 만드는데, 점진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각 국가별로 장려를 할 경우에는 ESS 사용이 필수고, 당연히 그 ESS를 구동하려면 전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또 삼성 SDI가 많이 수요를 충당을 하고 있는,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또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배터리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요타가 파나소닉과 개발하고 있던 전고체 전지, 그거에 대한 특허도 삼성 SDI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뭐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도 제일 먼저 제일 앞선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그래서 차세대 전지 개발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컨센서스가 엇갈리긴 합니다. 뭐 약간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게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기관들도 있고요. 근데 현재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뉴트럴하게 갈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차 전지 적자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올해도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가가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올라갔지만 정제 마진은 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는 또 큰 뭐 이익 증가 효과는 별로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 대비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특별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크게 뛸 거야, 크게 주가가 상승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배터리셀 회사들의 그런 경쟁력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21년도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가 트렌드가 될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ESG. 요즘 뉴스에서 ESG 많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에서 지금은 현재 이 환경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ETF도 또 저희가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런 관련된 ETF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ESG란 개념 자체가 예전까지만 해도 불필요한 규제 형태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니, 우리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되지 굳이 우리가 ESG 스코어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기후가 지구 온난화가 더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이게 생존의 문제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글로벌리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이 ESG, 특히나 이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금융권이 노력하고 있는 게 이 ESG 투자, ESG 금융상품 제공,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 상위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에 기후 관련된 게 한 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게 기후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위협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인수 감염병 전파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감염병 전파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거의 일환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당연히 탄소 중립 제로 정책들을 펼칠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쓸 거고, 당연히 전기차 많이 타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더 가속화했으면 가속화했지, 이걸 다시 트럼프처럼 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가속화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전기차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 보시면은 되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2030년도에서 35년도 사이에 전부 다 동일하게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선언할 겁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이 2035년에 이제 중단됩니다. 그다음에 기존 차량도 도심 운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기차 사용을 장려할 겁니다. 안 그러면 생존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미래 세대가 살 터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공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금융권은 ESG 투자로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업계는 당연히 전기차로 갈 거고, 다양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좀 내용을 많이 준비해서 좀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저희랑 함께 이 2차 전지가 현재 다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테마고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 많이 올랐는데 더 사야 되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최대한 풀어드리고자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제가 또 얘기 많이 하면 늦은 시간, 저녁 시간에, 귀중한 저녁 시간 또 많이 제가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타이거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라이브와 함께 지금 가장 핫한 2차 전지 테마를 같이 살펴보고, 이 2차 전지 테마가 단순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좀 더 많은 관심,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ETF 타이거 3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ETF와 좋은 테마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도 또 오늘과 같이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